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윤입니다. 인사 주시죠. 네, 김농사 TV의 정문식 농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성공 사례를 체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 의해서 이번에도 뇌신 질환 성공 사례가 이제 하나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 해요. 이번 사례는 대기업의 중공업에서 이제 발생한 산재인데, 사무직에서 발생한 산재, 그리고 보통 프로젝트 업무를 하시거나 뭐 출장이 잦으신 분, 그런 종류에서 좀 발생한 산재입니다. 이에 관해서 좀 자세한 정황 및 상황, 사건 소개를 좀 정무신농사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건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무직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방에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그 주에도 이틀 동안 지방 출장을 가셨고, 그리고 이제 출장을 마치고 토요일에 이제 집에서 쉬시는 과정에서 이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서 쓰러지셨고, 한 달에서 한 두 달 사이에 치료 이후에 돌아가셨는데요. 뇌 안에 있는 지주막 밑에 있는 혈관들이 이제 터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 산업재해를 신청을 하시게 된 사건이고요. 출장지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이 사업장 측에서 출퇴근 기록이나 이런 걸 잘 내놓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뭐 갑자기 근로시간이 급증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단기 과로, 단기 과로, 그 다음에 만성적인 과로를 과로성 질환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짤막하게 넘어가면서 노동부 고시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정문사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재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한 고시에 따르면은 기준이 52시간입니다. 12주 동안 업무 시간을 확인을 해서 일주에 52시간 동안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한 3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단기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 24시간을 보고요. 24시간 내에 돌발적인 상황,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심리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초단기 과로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외에 신체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좀 부담 업무를 하신다. 그래서 뭐 정신적인 긴장이 높은 업무,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소개해서 드렸던 항공기 기장,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이런 것처럼 정신적 긴장이 높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추운 곳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교대제 근무, 야간 근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근로 시간 자체는 저희가 뚜렷하게 이 기준에 맞추기 좀 어려웠던 사례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12주 동안 좀 평균을 냈었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쉬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보다는 훨씬 모자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만성적인 과로를 주장하기는 좀 부적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단기적인 과로.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굉장히 업무가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에 좀 방점을 좀 찍었습니다. 업무가 많다고 하면 출장이 많았고 출장간 회식이 잦았어요. 뭐 결국은 또 이게 이제 쟁점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그 회식이 이제 공적인 회식이었냐 이런 부분과로 좀 옮겨가지 않았었어요? 그 회식에 대한 부분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인의 배우자분은 좀 걱정을 하시긴 했는데, 생각보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제 회식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집중을 하진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이 출장지로 오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이건 업무 시간이 아니다라고 자료를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이 출장지 간의 이동 시간도 다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그 사용자 제출했던 자료 사이에 업무 시간의 차이가 제 기억에는 한 일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2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회사가 낸 업무 시간에 대한 자료는 보지 못하고 들어간 상황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고, 회사 측에 요청도 해보고 좀 더 강하게 푸시도 해봤고, 그래서 제가 사업장에 찾아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담당자분도 만나고 회사 동료분들도 만나가지고 좀 자료를 달라, 아침마다 이렇게 출퇴근 카드를 찍는데 그 시간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어려운 문제 아닌데, 근데 회사 측에서는 자료를 안 줬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면 주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주지 않아서 결국은 근로복지공단 차장님이 직접 사업장 가서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많이 협조를 안 해줬던 사건이죠. 사실 대기업 종류의 사건들이 많이 이렇습니다. 협조는 해줄 것처럼 또는 유족에게 어떤 위로를 줄 것처럼 항상 얘기는 하는데 막상 필요한 걸 달라 그러면은 전혀 주질 않아요. 또 여기는 이제 법무팀이나 대응팀이 있다 보니까 정말 동료들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까지 다 맞춰놓는 경우도 뭐 허다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뭐 이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업무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던 케이스고, 뭐 저희가 질병판정위원회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없게끔 방해한 거, 이 책임 자체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끝으로 뭐 이 사건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질병판정위원회 이제 판정 당일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보더니 사용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근로자 측이 제출한 자료가 너무 다른데 판정을 못하겠다라고 결론이 나서 사실은 처음엔 보류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자료를 더 객관적으로 비교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하시겠다고 했고, 몇 주 뒤에 잡힌 그 판정 결과 어쨌든 근로자들이 낸 자료,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든 항공기를 사용한 기록, 뭐 출장 기록, 뭐 기차를 사용한 기록, 버스카드 기록, 뭐 택시를 이용한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이 재해자분의 12주 동안의 모든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입증 자료를 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회사는 그냥 이 사람이 출근 시간이 이때고 퇴근 시간이 이때니까는 일주일에 얼마만 근무한다. 굉장히 좀 무성의하게 자료를 냈었고요. 판정위원들이 결국은 그 두 개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맞고 어떤 자료가 틀렸는지, 결국은 저희가 냈던 자료는 당연히 카드 기록이나 시간들이 명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인한 결과에도 근로자의 주장이 맞다라고 결론이 났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를 좀 보면서 이 사용자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안 해줄 때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건 이제 푸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하게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자료를 안 준다면은 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자료를 넣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게끔 하는 거죠. 판정위원들이 봤을 때 이 사용자의 주장이 무성의하구나, 그건 당연히 배제가 되고 근로자 측의 주장이 맞구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 굳이 이제 출퇴근 카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교통카드 기록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이 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노동부에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업무에 과로도, 피로도에 대해 입증을 하기 위한 입증에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가느냐, 정확히 말하면 입증 책임이라면 입증이 안 됨으로써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결국 애매모호한 답변을 보내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애매모호한 게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람들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고까지 이제 저희가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종류의 사건을 할 때 분명히 입증의 방해를 상당히 받으실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산재에서 안 끝나는 문제예요. 요즘 사건은 산재 이후에 돌아가신 원인이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그 다음에 거기다 형사적인 문제까지 겹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는 되게 조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럴 때 결국 누구 책임으로 돌린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김노무사 TV에서는 짧게나마 이 출장이 많은 모모 중공업에 있는 사무직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좀 진행된 사건, 우리가 조금 의미 있는 사건을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사 케이스가, 본인 케이스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나는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김노무사 TV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예. 궁금하신 거는 여기 네이버 주소 나가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카페에서 글 좀 남겨주시고요. 예. 좋아요, 구독, 예. 늘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